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계속해서 북진을 이어가던 미국과 한국군. 하지만 중공군이 투입이 되면서 인해 전술로 인해 남쪽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부임한 리즈웨이 장군은 그냥 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러서면서도 결코 정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시 한번 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획 하에 정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쌍굴 지역 부분에서 매복을 당하고만 미군. 정말 어렵게 탈출은 했습니다만 중공군이 이 지역에 모여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미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단과 사단에서 보고받은 정찰 결과는 453고지 일대에 한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이 식별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군단 사단의 23년대의 명령을 이제 하달하는데 어떻게 하달하냐면 첫 번째, 쌍굴 지역을 점령하라. 특히 이제 쌍굴 지역에 보면 감제고지가 있습니다. 감제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점령하라. 두 번째, 저 지역의 중공군을 소탕하라. 그리고 소탕하는 과정에서 포로를 획득해서 필요하다면 주변의 중공군의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군단에서 또 하나 조치한 것은 지원부대하고 정찰대가 철수하면서 거기 차량들이 다 지금 유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군단에서 전투기를 보내서 다 파괴하라. 실제로 전투기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저 453고지 근처에 있는 그 도로상에 있는 차량들 전부 폭격으로 파괴합니다. 매복을 당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이제 앞으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확실하게 소탕하고 점령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공군의 병력을 여전히 좀 간과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작전 명령을 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찰대가 매복에 걸리긴 했지만 중공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쉽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더더욱이 얘들이 아직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찰 명령이 하달된 게 결국은 30일 날, 1월 30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첫째 명령이 내려온 다음에 바로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연대장이 수정 명령을 하달합니다. 뭐라고요? 명령을 수정합니다. 네. 처음에는 바로 쌍굴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수정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은 쌍굴 지역 남쪽 10km 지점에 직결지를 점령하라 라고 하더랍니다. 왜죠? 왜 그렇게 수정을 했죠? 그렇죠. 왜 직결지를 점령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쉬워서? 연대장이 이렇게 처음에는 바로 들어가라 그랬다가 두 번째 10km 남쪽에 직결지를 점령한 다음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2개 중대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뭔가 낌새를 이게 프리먼 대령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거 바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작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일단 직결지 점령해봐. 라고 직결지 점령 명령을 하다라고 그 직결지 점령 명령에 의해서 1대대, 3대대, 프랑스 대대가 그 다음에 포병부대하고 다 직결지에 남쪽 10km 지점에 직결지에 점령을 합니다. 근데 2대대가 빠졌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23년대 보통 1, 2, 3대대가 있는데 1대대, 3대대, 프랑스 대대, 포병대대 이렇게 이제 직결 점령했고 2대대가 빠졌습니다. 네. 누가 가져갔을 것 같습니까? 2대대는 사단에서 사단장이 이거는 내가 예비로 쓸 거야 가져갑니다. 이 대대가 제일 잘 싸우는군요. 예. 알았습니다. 네. 이 대대가 이제 예비로 됐다는 거는 네. 그 전에 성과가 제일 좋았다. 핵심적인 부대다. 핵심적인 부대다. 그럼 명령을 하달받은 연대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연대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예. 왜 불만이었냐면 그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당시에 군 사단장이 이 23년대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사단장을 보냈습니다. 네. 계급은 준장, 네. 연대장은 대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사단장을 23년대와 같이 행동하라고 보냈습니다. 이름이 이제 스튜어트 준장이었습니다. 그 스튜어트 준장한테 프리먼 대령이 막 불평했던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냐면은 아니 부사장님 지금 전선은 저 여주 쪽에 있는데 이게 전방 18km 전선으로부터 안쪽으로 18km를 우리 연대를 집어넣었는데 18km면 사단 포병의 사거리를 넘어갑니다. 당시에 이제 사단 포병은 105mm 포병이었거든요. 사거리가 11km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단 포병의 지원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라는 거 이거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스튜어트 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전투 지휘관이다. 근데 너무 예민해. 좀 불평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투덜투덜거리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연대장이 더 열받은 건 뭐냐면은
31일 날 알몬드 장군이 이제 쌍굴 지역으로 그때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네. 알몬드 그 당시에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면서 야 이미 8군 사령부에서는 지평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 그러고 그러니까 부사단장한테 스튜어트 준장한테 네가 직접 전차를 몇 대를 끌고 가서 지평리 한번 정찰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전차 몇 대를 끌고 지평리로 갑니다. 가서 그 지평리 근방에 있는 고지에다가 뭐 전차포도 쏘고 기관총도 막 쏘은 겁니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더 열받은 거죠. 우리를 적진한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중공군한테 다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기관총 쏘고 뭐 전차포 쏘고 그러니까. 나 대비를 여기 있어. 확실하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30일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31일이 되면은 아침 6시 반에 이제 부대가 이제 직결돼서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크게 부대가 세 등분해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저 쌍굴 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대대, 그리고 23년대 3대대, 네. 그리고 연대본부, 그리고 이제 뭐 방공포인데 지상을 지원하는 방공포, 전차 이런 것들은 저 쌍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들어가고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한 5km 남쪽에 포병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대에 가지고 있는 차량, 포병 이런 걸 따로 밑에 한 5km 남쪽에 하고 위치시키고 1대대는 쌍굴 지역도 아니고 포병대대 지역도 아니고 보급로를 방어하려고 임무를 줍니다.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대장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 18km 정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공군이 보급로를 잘라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다. 그렇죠. 그래서 1개 대대를 빼서 보급로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보면은 연대장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철수로와 보급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대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찰부대 퇴각 작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좋은 작전을 펼친 거 보면 훌륭한 연대장님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거 포병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없는 살림에 뒤로 빼서 예비 부대까지 보급 부대를 지금 이 보급로를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건 포병 부대는 왜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남겨놔요? 아, 굉장히 예리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6.25 때 보면은 이제 포병이라는 게 105mm 포였거든요. 네. 6.25 때는. 그런데 이게 포병이라는 게 이렇게 고각을 조절하면서 사거리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최소 사거리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가까이 세워 쏘면 바로 앞에 뭐 한 3km, 4km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바로 앞에 있는 1km, 2km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병부대가 저 쌍굴 지역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작 쌍굴 지역에 전투를 지원을 못 합니다. 아, 뒤로 무용지물이군요. 빠져 있어야. 네네네. 뒤로 빠져 있어야 5km 정도 되니까 딱 좋은 거리죠. 전체 사거리의 딱 중간 거리. 그래서 5km 뒤에다가 딱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험하죠. 왜? 포병부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전달이 안 되면 중공군이, 어떡해요? 특수부대 같은 거 뒤로 돌아오면 네, 그래서 프리먼 대령이 포병부대 또 수송부대 그 후방에 5km 남쪽에 있는 부대원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으면 보병처럼 싸워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총 빼들고 직접 교전하라. 그렇습니다. 네. 이때 이제 미군의 비밀 무기가 프랑스 대대였는데 네. 프랑스 대대의 또 지휘관이 유명한 몽클레르 장군 중령이었어요. 이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름도 굉장히 고가인데요. 명품입니다. 몽클레르 장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양반이 원래 그 웨인부대 출신에다가 네. 1차 대전, 2차 대전 소년병으로 참전해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부상을 뭐 13번, 15번 당했대나. 그리고 이때 벌써 나이가 59살이었고 각 전쟁에서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전설적인 뭘 남긴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이제 한국전에 참전해야 되는데 병력이 다 인도차이나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 조금밖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최정예가 가서 양보다 질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 계급을 중령으로 강등시키고 자기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대대병력밖에 못 보냈는데 당신이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 계급장 뜯고 중령이 돼서 와버렸어요. 와, 아니 근데 이게 몽클레어 장군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지만 이게 나는 나이가 어린데 현장 지휘관들은 조금 그럴 수 있죠. 저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령이라고 하기도 힘들어갖고 장군 중령이라고. 아,
존중은 해줘야 하겠고 어쨌든 직책은 낮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나이가 59살이고 가니까 신경통이 와가지고 지팡이를 안 짚고는 걸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다 고지에 올라가 그렇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지관이 뒤에 박혀 있을 수도 없고 네. 어떤 기록에 보면은 지팡이 던지고 신경통인데도 막 걸어 다녔다 이렇게. 저기 마을 주민, 일산마을 주민이 엄나무 삶은 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진해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 프랑스 대대 생존자분을 그때 지평리 갔다 한번 만났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 질문했더니 어. 지팡이 내내 짚고 다녔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약간의 미화가 된. 네, 그 그렇게 지팡이 될 수도 내내 있죠. 짚고 다녔고 무기도 옆에 병사 하나 들고 다녔죠. 전 또 이런 줄 알았죠. 이거 딱 집어 던지고 톰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 저 몽클라라 뭐 장군 중령군이 네. 실제로 저 제일 높은데 453 고지까지 올라왔답니다. 올라왔대요. 네, 올라가서 직접 진지 편성하는 거 감독하고 453 고지면 453m를 얘기해요. 예, 엄청 453. 높은 고지인데. 네, 굉장히 그 경사도 높고 그런데요. 그걸 올라가서 그러니까 31일 날 가서 진집하는 거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 프리먼 대령도 한 번은 소리를 질렀대요. 이 프랑스 대대가 전위부대라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추우니까 다 모닥불 피운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냐고 빨리 끄라고. 그렇지. 알아보면 어떡해요. 사방에 중공군인데 이걸 지금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말로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중공군이 사방에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면 죽이면 되지. 자신감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끄라고 시켰대요. 근데 몽클레르 장군이 오면서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변한 거는 사실이네요. 이 분위기 안에서도 뭔가 그냥 주면 되지. 약간 이런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긴 했어요. 네. 사실 한국전쟁 초반부터 있었던 일인데 미군들이 이 도로만 따라다니고 산 옆으로 정찰을 안 해요. 도로 할 때 양쪽 능선을 보병이 훑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양쪽 능선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몽클레르가 또 한마디 했다는 거. 니네는 왜 도로만 따라다녀? 무슨 군인이?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양쪽 산을 훑으면서 갔답니다. 현재 쌍굴 지역으로 프랑스 외인부대와 사단본부, 그러니까 이제 미군과 프랑스군이 자존심 경쟁을 하며 들어가 있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뒤쪽에서는 사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포병부대, 그리고 그 뒤쪽에는 이 보급부대를 지키는 그리고 이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인 좀 세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기 이제 쌍굴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미첼 정찰 때 이야기도 했지만 연대장 입장에서 저 쌍굴 지역 중에 제일 중요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했겠습니까? 453 라인. 그렇습니다. 네네. 네, 당연히 453 저기 보시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해당되고 네. 저 지역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연대장은 저 453 고지가 가장 핵심이다. 31일 날 아침 06시 30분에 프랑스 대대 1중대를 먼저 보내서 453 고지를 먼저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능선을 쭉 따라서 이제 프랑스 대대를 배치하는데 1중대가 453 고지, 그 다음에 2중대, 3중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미군 23년대 3대대가 배치가 되는데 이건 북쪽에서부터 L중대, I중대, K중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고 그 가운데 연대본부가 위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쌍굴 지역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가 북쪽 부분에 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이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전차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MG50 기관총 내정이 장착된 대공포, 이제 반궤도 트럭에 장착된 대공포를 저기에 딱 배치를 합니다. 도로상에다가. 서측은 프랑스 대대, 동측은 3대대, 연대본부는 가운데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천군이 결합, 백군이 결합하는 느낌이 좀 살짝.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전투는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잘 보여주는 게 쌍굴 전투인데 여기도 이제 또 디테일이 나와요. 네. 이 위치를 보면 저기 북쪽에 있던 3중대의 위치가 취약 지점이에요. 저희가 좀 너무 돌출돼 있습니다. 넓어요, 그리고. 예, 그런데 이게 저기도 우리 가봤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에서 제일 딜레마가 우리나라가 워낙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선 싸우는 법이 없어요. 다 산능선을 따라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자연이라는 거는 전투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항상 산세하고 뭔가 어디가 끊어져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갔다 올 수도 없어.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가 지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이거를 메꾸려면 병력으로도 잘 메꿀 수가 없어요. 병력은 항상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짜 딜레마인데 진영을 쌓다 보면은 항상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런 거 파고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공군이에요. 중공군이 원래 그거를 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국에서 쌓은 기술이 한국전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여기 지형하고 희한하게 잘 맞는 거예요. 압류. 연습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뭐 한 줄로 들어오고 이러는 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든 전선에 구멍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당시 삼중대 병사들도 그걸 알았대요. 자기들이 딱 자리 잡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지다. 우리가 죽으라는 거냐. 근데 또 이런 부대는요. 병사들이 다 투덜거리는데 장교가 아닌 척하면 또 무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또 장교들이 앞장서서 투덜거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장교가 투덜거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돼. 근데 산을 옮겨 쌓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명령을 위반하고 딴 데 갈 수도 없고.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땐? 명령을 따라야지 뭐. 그냥 투덜거리면서 북돋아 주면서. 병사들의 공포감을 증폭시키거든요. 그렇죠. 투덜거렸어.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죠. 대안. 그렇죠. 본때를 보여줘야 윤대희, 자 여기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나? 그냥 집에 가자. 너무 무섭다. 투덜거린 다음에 땅 팔아. 참어를 군대는 이거밖에 없어. 참어를 깊게 팔아. 아, 근데 다 얼어붙었잖아요. 네네. 밤새도록 팠대요, 진짜. 하룻밤 머물고 갈 건데 이게 여기 주둔지가 아니고 하룻밤 머물고 갈 예정이었거든요. 네. 파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암석에다가 얼어붙었으니 파지냐고 TNT까지 터트리면서 밤새도록 팠대요. 이런 게 베테랑 부대죠. 근데 사실은 머무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하루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런 것까지 시켜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베테랑 부대고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알잖아. 여기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렇지. 그럴 때 그렇게 말해주는 지휘관이 고마운 거죠. 유명한 말을 해요. 땅을 팔아 깊게. 너희들이 죽는 꼴보다는 힘든 모습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안 가고 파는 또 거죠. 욕하면서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옵니다. 뭐죠? 이렇게 했더니 안 쳐들어올 때. 그럴 줄 알고 쳐들어옵니다. 어. 이날 밤에 중공군이 접근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만 살살 들리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그게 더 무서워요. 예, 그리고 중공군이 이게 또 작전이에요. 소리가 들린다고 꼭 그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를 잠 못 들게 하는 게 아주 주특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조용한 곳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괴롭히다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거기 지점도 가봤는데 어디를 노리냐면 우리나라 산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도 그 산 지형 때문에 옆이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로 한 줄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단 15분 만에 방어선을 점거해버려요. 어이구요. 한국 전쟁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후루룩 밀려나고 옆고지 밀려나면서 전 방어선이 붕괴되는 네. 건데 네. 이때 프랑스군의 그 지라도르라는 특무 상사가 어둡고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니까 밀려 내려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철모도 벗어 던지고 착검 돌격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프랑스 분이 특징이죠. 검을 들고 가라고요? 네, 착검 돌격, 총검 꺾고 적이 보이지도 않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질 때는 반대로 저기 어둠 속을 향해 돌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비명 소리는 자기들이 알거든 소리가 다르니까 커지면 커진 쪽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돼요. 착검 돌격합니다. 이게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프랑스 신문에도 실리고 리츠웨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 미군 병사들한테 지휘 소신을 돌리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검은 통조림 뚜껑 따라고 나눠준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공격을 받은 곳이 프랑스 부대라고 한다면은 453 고지 근처에 프랑스 부대가 지키고 있던 부대잖아요. 사실 모든 곳이 다 공격을 받는데 결국 삼중대 지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TNT 터뜨려서 참모팠던 곳. 네, 그러니까 돌출돼 있던 네. 곳. 네. 또 안개가 꽉 껴가지고 5m까지 접근해서 수류탄 던지고 6탄전으로 돌격해오죠.
그래서 2월 1일 오전 4시 30분에 공격이 시작됐고 삼중대도 밀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보존하라고 밀려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프랑스군 방어 진지에서는 삼중대 지역이 가장 위험했고요. 새벽에. 그다음에 이제 453 고지도 물론 공격은 있었습니다. 아침 뭐 한 새벽 2시부터 453 고지 지역은 공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삼중대 지역이었다. 프랑스 삼중대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군 부대도 당연히 공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미군 부대 지역도. 네. 첫 번째 공격받은 지점은 도로였습니다. 북쪽으로 나 있으니까. 저쪽에서 중공군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쪽은 장애물도 있었고 전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MG50이 장착된 그 대공화기 그 굉장히 화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화기로 이렇게 중공군을 막아내면서 조금 이제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니까 L중대, I중대, K중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L중대가 이제 그 서측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주로 이제 새벽에 공격받았던 지역은 L중대와 I중대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대체로 새벽 공격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화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냈는데 이제 프랑스 지역이 새벽에서는 가장 위험했고 근데 여기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부사단장하고 이제 연대장하고 같은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4시, 5시 여간에 이제 막 교전 소리가, 총소리가 들리고 이제 교전이 막 시작되니까 예, 프리먼 대령이 이제 스튜어트 준장, 부사단장한테 그랬답니다. 부사단장님,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제 상황이 제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교전이 발생했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꼬는 식으로. 그 봐요. 네, 그거 봐요. 이제 제가 걱정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부사장 딱 이야기합니다. 그냥 중공군 많이 죽이면 돼.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닮아가는 거야. 몽클레르 네. 아닙니까? 몽클레르. 네. 몽클레르랑 같이 걸어다녔거든요. 네. 결국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곳은 프랑스군 지역이었어요. 453 고지부터 여기저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프랑스군이 밀려나기도 하는데 안개 때문에 항공지원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밀려날 때마다 프랑스군은 꼭 총검 꺾고 돌격하더라고. 삼중대에서도 혈전이 벌어지고 미군이 포 쏴주면 돌격하고 하면서 일진일퇴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 지원은 안개 때문에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 터널 바깥쪽에 있었던 포격 부대나 뭐 이런 화력 지원 부대들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정리하면은 이제 아침이 밝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통상 중공군은 날이 밝으면 통상 철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날은 날이 밝았는데도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특이하게도. 이게 왜 그러면 주간에도 공격을 했는가 이렇게 판단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공군이 원래는 02시경에 453 고지를 공격을 시작했는데 거기를 먼저 공격해서 점령을 하면은 테러를 차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대를 바로 이어서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453 고지가 함락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루다 보니까 프랑스 진지, 미군 진지를 본 진지를 공격하는 게 늦어진 거죠. 그래서 4시 반, 5시에 공격을 시작했고 1시간 정도 공격해가지고는 이게 함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공군 지원도 안 되겠다. 그럼 주간에도 계속 공격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쌍굴 전투 지역에서는 중공군이 주간에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 가장 위험한 지역은 오히려 미군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미군 지역 방어 배치를 보면 L중대, I중대, K중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부터. 네. 그런데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돌파구가 400m가 발생합니다. 중공군이 거기 돌파를 한 거죠. 그래 농선에서 기관총을 거치해서 어디로 쏘느냐? 밑으로 계곡을 보고 쏩니다. 연대 본부가 기관총에 노출이 돼서. 그 연대 본부가 막 기관총에 사격을 받으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미 L중대하고 I중대 사이에 이미 돌파구가 형성이 됐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지휘관은 이제 제가 훈련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상급부대 요청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 중에 바로 조치해야 될 게 뭐냐. 네.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대장과 연대장이 아주 조치를 잘했는데요. 딱 대대장이 생각하기에 야 L중대, I중대는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K중대는 소강 상태다. K중대 일개 소대를 L중대에 보내. 이렇게 해서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K중대에서 일개 소대를 뽑아서 L중대를 정원을 해줍니다. 이걸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전술적으로. 그래서 돌파구 쪽으로 보내서 L중대가 이 소대를 가지고 돌파구가 확장되는 걸 방지를 하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연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연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병력은 거의 다 그렇죠. 깔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연대장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40mm 쌍열 대공포. 쌍열 대공포를 이제 장갑차에 탑재한 게 있는 저게 이제 차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40mm 쌍열 대공포를 양 두 문을 차량에 탑재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L중대와 I중대 돌파구 쪽으로 지향을 해서 그쪽 화력을 지원해 줍니다.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보급로 임무를 맡았던 1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개 중대를 쌍골집으로 들어와라. 보급로 맡고 있는 거 포기하고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쫙 이제 오전에 막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포병부대 진지 바로 옆에 중공군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야 포병이 만약에 이거 중공군의 타격을 받으면 보병이 되라. 근데 이게 포병은 아무래도 전투력이 약하니까 그렇죠. 전체 작전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포가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중대를 가지고 야 쌍골 지역으로 안 들어와도 좋다. 대신에 포병부대를 방어하는 데 들어가서 힘을 보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대장과 대대장이 한 조치는 추가 병력은 K중대에서 1개 소대 빼서 L중대 보낸 거. 네. 그다음에 연대장이 40mm 쌍열 대공포로 화력 지원을 해준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막 치열하게 이제 그 L중대와 I중대 사이에서 막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이제 오전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항상 저 때마다 느끼는데 이 고지 위에서 이렇게 막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지형상 뚫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포를 집중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다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사살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화력을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최후 방어 사격이라는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지역의 화력을 다 집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화력을 운용하는 그 관측 하사 중에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관측 하사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해리스 하사입니다. 해리. 원래 해리스 하사는 사실은 이제 저 후방에 있는 그 1대대 소속 그 관측 부사관이었는데 이제 연대에서 이제 차출을 한 거죠. 차출을 해서 I중대에 화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라고 그쪽에 배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침 한 7시, 8시 여간에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화력을 요청할 수 있는 요원들이 다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한 겁니다. I중대에 있는 그 네. 그래서 중대장이 부탁을 합니다. I중대 중대장이 지금 화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부상을 당했지만은 대체 요원이 올라올 때까지 제발 그때까지만라도 버텨라. 임무를 좀 수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장도 직접 이제 키를 잡고 화력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해리스 하사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화력을 요청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최후 방어 사격 이런 걸로 해서 화력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군들이 참 그래도 그 장점이라는 게 후송되고 나서 48시간 만에 일본까지 가서 그 부상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쌍굴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인원이 딱 후송이 되자마자 48시간 만에 일본 도착해서 부상 치료를 받을 정도로 후송 체계가 잘 돼 있었던 거죠.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분들 말 들으면 그게 제일 부러웠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즉사만 안 하면 돌아가 산다. 예. 근데 이제 미군이 찝차 타고 가는 동안 한국군은 지게 타고 가고 기어가고 막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를 하자면 프리먼은 사실 최적의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인 부대와 미군 부대를 양쪽 날개로 펼쳐놓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이 본부를 설치를 해놓고 이 굴 뒤쪽에는 포격 부대, 그 뒤에는 보급로를 관리하는 부대.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중간중간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밀려드는 중공군에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본대까지도 내줄 상황입니다. 자, 이 이후에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역시 위험한 곳은 프랑스군, 특히 위험했던 3중대 지역이었는데 네. 중공군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 꽤 강한 부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군대든지 여기가 승부처다 그러면 독하게 되거든요.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지 탈환을 못해요. 근데 거의 중앙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서 무려 4번이나 공격했는데도 진지 탈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이 없어요, 더 이상. 네. 그런데 이때 프랑스군 대대 지원 부대로 카투자 병력이 한 100명 미만 정도 배치된 한국군 부대가 있었어요. 아, 한국군 부대요? 네, 병사들이 부대라기보다는 한국군 병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 전쟁 때 이 미군이나 이쪽은
이게 같은 한국인인데 북한 쪽이 이제 한국 이제 신뢰를 잘 못해가지고 잘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미군은 전투에 안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고 있다가 국빌 대위가 오더니 한국군도 한번 쓰자고. 아니,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훈련도 안 됐는데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국빌대가 한번 믿어보라고. 이러다 다 그래서- 죽습니다. 아니요, 한번 믿어보시라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투입하게 되는데 사실 한국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분들이 전투 의지도 확실하고 또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적응해요. 사실은 제대로 이거 관리를 못해줘서 그렇지. 그러긴 잘 싸워요. 이걸 보고 프랑스군이 한국군 쓸만하네. 그래서 추가 병력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게 저번에 우리 지평리 할 때 만났던 그 생존자 분이나 그때 지평리 전투에서 추가적으로 활약하는 부대가 추가로 데려간 부대원들이 또 거기서 싸워서 프랑스 대 일원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 중에 지금 한 2분 정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훈장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 쌍굴 전투를 통해 프랑스 외인부대 이 지휘관들이 한국 군인들이 잘 싸운다. 그래서 지평리 전투에서는 오히려 더 증원을 해서 싸우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때 국빌 대위라는 양반이 사실은 그 사람이 또 뛰어난 지휘관이었어요. 이게 뭐 한국군 중대 지휘관이어서 뛰어나다가 아니고 당시 프랑스군 대대 전체 기록을 봐도 18살의 소위 인관이었고 2차 대전 인도차이나에서 10년 넘게 전투를 해온 양반이었는데 베테랑이네. 아마 그러니까 외국인 중대를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랑스군 중대장이나 장교들도 제일 형님처럼 받들었고 한국군 병사들한테는 뭐 엄청 거의 신이었다 그러는데 그때 만났던 분도 이분 얘기할 때는 정말 울먹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래 뭐랄까 아직 전투 경험 없고 외국인인데도 믿어주고 키워주고 열심히 해줬다. 그래서 한국군 부대가 나중에 프랑스 대대에서도 정예가 되고 이 양반이 나중에 단장의 능선에서 전사하는데 프랑스군 대대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장교였습니다. 미첼 정찰대 작전 이후 유엔군은 쌍굴 지역으로 병력을 투입해 전투에 대비한다. 이후 대규모의 중공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프랑스 대대 방어선 일부가 무너진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총검 돌격으로 반격하고 미군이 화력을 지원하면서 공방전이 계속된다. 이후 일부 한국군 병력까지 투입되면서 쌍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근데 어찌됐든 이 필이 좋은 국빌 대위가 이제 한국군을 뭐 데리고 프랑스 능선은 어떻게든 이제 다시 한번 네. 복구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미국 능선은 그러면 상황이 원래 좋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후 한 3시, 4시 여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네.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400m 돌파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은 못한 상태입니다. 건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후 한 3시쯤, 4시쯤 되니까 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더 이상 K중대에서 병력을 빼올 수도 없는 상황. 이미 이제 일개 소대가 빼와버렸고. 그래서 연대 지원을 요청하는데 연대장도 없는 겁니다. 네. 방법이.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기관 총탄도 떨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연대장이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연대장 대장들이 모여서 야 연대본부에 있는 병력들 다 끌어모아봐. 그리고 탄약 다 다시 재분배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쪽 I중대와 L중대 사이에 돌파구가 뚫리면은 전투는 이미 지는 거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마지막 연대 간부들이라도 저쪽 L중대와 I중대 사이에 돌파구의 역습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사단장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시점에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 앞으로 30분 후면은 이제 방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스튜어트 중장이 무전기의 그 키를 바깥으로 그냥 소리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고 소리를 이렇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들려주니까 막 포성이 난무하고 뭐 기관총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심각한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부산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옆에 무전병이 있는데 지금 무전병도 지금 피를 흘리면서 부상당한 상태에서 지금 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뛰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딱 그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이제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사단장이 그래 좋다 그러면 사단 마지막 남은 예비 2대대를
연대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대대는 저 한 18km 뒤에 있습니다. 한참 뒤에 있잖아요. 한참 뒤에 있잖아요. 네. 올라면은 벌써 뭐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연대장 사단장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사실은 기상이 탁 도와주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이 도와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 안개가 거쳐요? 그렇습니다. 아. 이때 이제 미군이 고전하는 건 역시 항상 하늘이 막혔을 때 이제 고전을 하는데 당시 해병 항공대가 떠 있었어요 하늘에. 근데 구름이 깔리고 하니까 어떻게 전투는 근접해서 벌어지고 네.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작은 공간이 구멍 생깁니다. 하나가. 구멍 하나. 우리 이렇게 가끔 하늘 보면은 빗줄기가 쫙 내려오는. 거기 가면 이제 신의 소리가 들릴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면 유치하다고 그럴 텐데 네. 실전에서 이런 일 많이 생겨요. 어. 그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걸 건접항공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건접항공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대 지역이 막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쪽이 구름으로 쌓여 있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건접항공 지원 임무를 받은 항공기들은 항상 근처에서 선회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때 상황에서 그때 요청해서 비행장에서 뜨면은 늦죠. 늦죠. 사실은. 네. 그런데 딱 계속 이제 후방 20-30km 상에서 이제 홀세기가 한 20-30대가 이제 선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후 3시하고 4시 사이에 하늘에 조그마한 구멍이 탁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무전으로 했더니 콜시역의 조종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밑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저공으로 24대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타격을 하니까 그 프리먼 대령의 정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감동을 자기가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접 지원 항공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치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죠.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났어요. 연대장도 지금 무너지는데. 소총 들고 이제 저기 아이중대 있는 지역으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딱 와. 건접 항공적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중공군이 올라오고 있는 그 능선 위로 뛰어 올라오고 있는 그 라인을 예. 집중 포격을 하면서 허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공군이 무너지죠. 한번 무너져서 마구 도망가니까 이럴 때 이제 전차포, 기관포 이렇게 포격으로 이제 대량 살상이 나고, 그다음에 이건 모든 전쟁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융통성이 없어요. 근데 이건 융통성이 없다기보다는 하여간 그 중공군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한번 각본을 작전을 짜면 계속 그대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똑같은 곳으로 5번씩 쳐들어와서 첫날은 공포에 쩔다가 야간에 막 들어와서 한 2-3일 지나면 아직 시간 안 됐어. 기다리고 있다가 일로 올 거야. 뭐 이러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항상 반복하니까. 예, 항상 반복한다. 그리고 왔다냐? 기본적으로 무장이나 무기가 되게 부족했습니다. 워낙 잡다한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고장도 많고 화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때는 이제 공중 강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뚝 끝난대요. 모든 체력이 소진되는 거죠. 자, 이러면 정말 어렵게 쌍굴 지역을 사수를 하면서 중공군의 공세를 받아냈는데, 중요한 건 저희 제일 처음에 명령 들었을 때, 3가지 명령 들었을 때 네. 결국은 지평 쪽으로 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교두보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날 전투의 결과를 보면 미군 사상자가 225명, 네. 중공군 CC는 발견한 것만 1,300고. 근데 사실 중공군 같은 경우는 많이 데려가고 부상으로 죽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사상자가 최소한 3,600명 이상 될 것이다. 우와. 즉 1개 사단의 절반 정도가 사상일 거다. 그리고 중공군도 부상당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상이면 그냥 퇴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대는 사망이 27명입니다. 의외로 적죠. 굉장히 잘 굉장히 버텼네요. 혈전을 한 것 네. 같은데. 그런데 27명 사망이고 부상자가 103명이에요. 확실히 부상자가 많아요. 이 화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27명 사망자 중에 장교가 3명, 하사관 6명. 사망자의 거의 절반 조금 못 되기가 장교 하사관이에요. 그만큼 앞에 나갔다는 거죠. 책임을 예. 확실히 근데 졌네요. 부상자가 103명인데 부상자 중에 장교 4명, 하사관 18명. 그러니까 장교 하사관은 부상자, 사상자가 거의 같다는 거야. 사병들은 부상버티가 한 3배는 것 같고, 그만큼 장교 하사관이 앞에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지평리를 가기 위해서는 또 재보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투가 결국은 이제 2월 1일 날 오후 한 4시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종료가 되고 중공군이 이제 퇴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오후 한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제 재보급이 이루어집니다. 네. 미군도 이제 23년대가 그 탄약하고 이런 보급품을 재보급하고 차후 작전을 준비하면서 휴식과 이제 보급품 재분배, 탄약 재분배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2월 1일 날 오후에 뭐 4시부터 5시, 6시 여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지평리로 가라는 명령은 2월 1일 날 저녁에 하달됩니다. 아, 하루를 쉬게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2월 3일 날 지평리를 점령하는데 하루를 쉰 거죠. 네. 그러니까 2월 1일 날 야간에 명령을 받고 2일 날 휴식하고 3일 날 지평리로 들어갑니다. 재정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충분하지는 않았죠. 충분하지는 않죠. 하루 네, 쉬었는데요. 그 격조를 치르고 하루 쉬었다는 게 그게 뭐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령이 이렇게 날아옵니다. 지평리로 들어가서 지평리 주변의 감제 고지를 점령하라. 그리고 너희한테 그런 임무를 준 목적은 이제 미군을 보면 이제 9군단의 우측방을 방어하고 10군단이 서울 우측으로 북진하기 위한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도를 밝힙니다. 그리고 지평리의 주변의 감지구를 점령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단도 보니까 이게 23년대가 정말 잘 싸워서 승리는 했지만은 사실은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 이 정도 전투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투를 더 줍니다. 지평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2대대를 일단 돌려주고요. 야, 2대대 너희 가져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유격 중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찰을 하면 유격 중대가 했어야 되는데 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격 대대 중에 1개 중대를 떼서 연대로 가져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차 중대를 더 정원을 시켜줍니다. 전차 전력도 더 정원시켜주고 보급로 방어는 사단에서 책임질게. 그래서 구연대를 야 23년대 지평리로 들어가는데 보급로는 너희가 맡아. 이렇게 임무를 줍니다. 아, 예비대대 굳이 빼지 마. 네, 그건 빼지 마. 전투했어. 네, 너희는 오로지 지평리를 확보하는 데 전념해. 라고 해서 딱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잠깐 쉬고 3일 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연대장도 나름대로 교훈을 체득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연대장이 해보니까 이게 보급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탄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평리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최대한 보급품을 확보하라 이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기 쌍굴 지역에서는 방어선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역으로 중공군이 들어가서 사실 네, 좀 네. 위험했거든요. 네. 지평리 지역에 나중에 방어선 편성할 때 최대한 조밀하게 넓게 편성하지 않고 좁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형의 좀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교훈을 이제 쌍굴 지역 전투에서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쌍굴 지역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으면은 지평리 지역 전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네. 지평리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지만 이 지평리 전투가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거는 이 쌍굴 전투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중공군한테 이긴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워낙 지평리의 승리가 크니까 지평리를 첫 번째 승리의 전투라고 하는데, 쌍굴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긴 첫 번째 전투고 이것이 결국은 지평리 전투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격의 서막이자 수도권 수복, 그리고 이제 북으로의 다시 북진, 이 시작을 이루어냈던 지평리 전투가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느낀 게, 와, 지평리 전투의 작은 전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평리 전투는 사실 한국 전쟁에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전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중공군하고 싸우는 법을 찾아낸 전투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쌍굴 전투가 없었다면 지평리에서 사실은 패했을 것이고, 지평리에서 패했으면 진짜 미군이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모든 걸 준비하고 상차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격동 속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리쥐웨이가 그걸 했고, 그것이 쌍굴 전투에서 중공군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미군한테 연습할 기회를 줬고, 그게 지평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한국 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가끔 어떤 군사적 문제가 생긴 거나 할 때 왜 준비가 안 됐느냐, 왜 이걸 못 했느냐라고 하는데, 군대는 늘 준비돼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가 상차림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전쟁의 준비라는 건 항상 30% 40%의 역동성과 희생과 모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쌍굴 지역 전투는 저희들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군인들한테조차도 사실은 잘 알려진 전투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지평리 전투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많은 전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쌍굴 지역 전투처럼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전투가 있고요. 그 하나하나의 전투에 수많은 헌신과 희생,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후손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전투를 하나하나 찾아서 알아보고 그 속에서 느끼고 교훈을 배우는 이런 자세가 후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의미 없는 전투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임영환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4 후퇴 이후에 미국군은 이제 요 정도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진짜 우린 철수하자라는 마음을 가진 상태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점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그 씨앗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지평리 전투에서 이긴 게 말이야 프랑스 웨인 부대하고 이런 얘기할 때 쌍굴 전투 몰라? 쌍굴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 방송 보고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 너도 뉴스멘터리 봐 라고 얘기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